유럽 최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30년간 영국의 우월성을 설파해온 권위자가 공개적으로 내가 완전히 틀렸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경제자문단 회의장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참석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60년 핵기술 강국 프랑스를 꺾고 독일 최강 전차를 제치며 심지어 전쟁 중인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표한 그 나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서구 최고 지성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항복을 선언했을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진실을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이런 놀라운 사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그냥 조립 공장 아닌가? 이것은 제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30년간 국제경제학을 가르치며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체인벌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30년간 재직하며 영국식 자유시장 경제의 우월성을 세계에 전파해왔습니다. 영국 재무부 고문, 지칠 경제자문단을 역임했고 제가 쓴 앵글로색슨 경제 모델의 승리는 서구 경제학계의 바이블로 불려왔죠.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된 충격적인 경험 말입니다. 2023년 가을 G20 정상회의 경제자문단 보고서 작성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계 20개국 경상들이 경제정책 수립에 참고하는 핵심 자료를 만드는 일이죠. 당연히 영국의 금융혁신, 독일의 제조업 우수성, 프랑스의 첨단 기술 같은 서구의 성공 모델을 분석할 생각이었습니다.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옥스퍼드 연구실에서 연구진들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스며드는 가운데 따뜻한 그레이 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자, 이번 보고서의 핵심 주제를 정해봅시다. 진정한 경제 강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제임스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20년간 제 강의를 들어온 충실한 제자죠. 교수님, 시티 오브 런던의 금융혁신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니까요. 역시 제임스야. 정확한 판단이지. 올리비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 기업들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을 조용히 지배하는 중견 기업들의 비밀을 분석하면요. 그것도 훌륭한 아이디어다. 다른 연구원들도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 네덜란드의 해운 물류를 제안했습니다. 모두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역시 서구 문명이야말로 현대 경제를 이끄는 진짜 동력이죠. 자본의 축적, 기술의 혁신, 제도의 완성.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젊은 연구원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과정 2년 차로 아직 경험이 부족한 친구죠. 교수님, 혹시 다른 관점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관점을 말하는 거지?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보여준 성과들이 꽤 주목할 만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리더십이나 UAE 원전 수주 같은 경우 말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죠. 데이비드, 농담하지 마라. 그런 건 보고서감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그저 선진국이 만든 기술을 베끼고 조립해서 파는 나라일 뿐이야. 하지만 교수님,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데이비드, 자네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르는군. 조립공장이 갑자기 뭘 할 수 있겠나? 영국과 독일이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농업국이었을 텐데. 제임스가 제 말에 즉시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핵심은 서구죠. 주변부 사례로 중심을 흐릴 순 없습니다. 한국은 그냥 서구의 덕을 본 모방국일 뿐입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제임스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군요. 30년간 쌓은 제 경험과 지식이 말해주는 진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데이터만이라도 한번 보시죠. 최근 국제기구 자료들이 꽤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올리비아, 자료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본질을 보는 눈이지. 경제력의 근본 원리.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젊은 혈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죠. 교수님,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한국의 역할은. 그만하자, 데이비드. 학문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분석으로 하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보고서 주제는
서구 경제 모델의 우수성과 확산으로 정하겠어.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분석이니까. 연구진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무척 아쉬워 보였지만 제가 틀릴 리는 없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왠지 편하지 않았거든요. 데이비드가 말한 우크라이나와 UAE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한국이 그런 성과를 거뒀을 리는 없겠지만 학자로서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도서관에서 확인한 것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데이비드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교수님,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난주 회의에서 분명히 정리된 얘기 아닌가요? 데이비드, 우리 이미 결론 났잖아. 하지만 데이비드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바로 그날의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BBC 속보가 떠 있었어요. 한국,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 10만 벌 긴급 지원 결정. NATO 비회원국 중 최대 규모 지원. 데이비드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보여줬어요. 전쟁 발발 72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망설이고 있을 때 말이죠. 그리고 6개월 후에는 155mm 포탄 300만 발을 추가 지원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방탄조끼 10만 벌이라니. 이런 신속하고 대규모 지원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게 정말인가? 제가 중얼거리자 올리비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수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직접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유튜브 영상을 재생했어요. 한국은 우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한국이 보여준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젤렌스키가 직접 한 말이에요. 화면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전쟁 중인 대통령이 외국어로 감사를 표한다니. 이건 단순한 무기 지원을 넘어서 진정한 가치 연대입니다. 올리비아의 설명에 저는 놀랐어요. 전쟁 중인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에 따로 감사 연설을 한다는 게 정말일까요? 그때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또 한국 얘기입니까? 이거 다 전략적 계산 아닙니까? 미국 눈치 보는 거죠, 교수님. 제임스의 논리가 예전 같으면 설득력 있게 들렸을 텐데 이상했어요. 구체적 사실들 앞에서는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데이비드가 다시 태블릿을 켰습니다. 그럼 이것도 미국 눈치인가요? 폴란드가 한국산 K 전차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1을 제치고 말이죠. 데이비드, 너무 순진한 생각이야. 저는 습관적으로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올리비아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뭔지 말해봐. 유럽 최강 독일 전차를 놔두고 왜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선택했을까요? 게다가 1000대나 말이죠. 이건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 전차 수출 계약이에요. 올리비아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독일은 폴란드의 이웃 나라이고 오랜 군사 파트너인데 왜 지구 반대편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NATO 표준화 체계에서 보면 독일 무기를 쓰는 게 당연한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건 그냥 특이한 경우일 뿐이야.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방탄조끼 10만 벌, K 전차 1000대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제임스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특수한 사례로 일반화할 순 없죠. 예외일 뿐입니다. 그래, 제임스 말이 맞아. 본질은 여전히 경제 논리야. 저는 기존 이론으로 돌아갔지만 예전만큼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데이비드와 올리비아가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구체적 사실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 그만하자. 보고서 주제는 이미 정해진 거야. 회의를 마무리했지만 혼자 남은 연구실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탄조끼 10만 벌, 젤렌스키의 직접 감사, 독일을 제친 K 전차. 정말 특이한 사례일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창밖 템스강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도서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오전 저는 결국 옥스퍼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30년 교수 생활 중 학생 때문에 이런 개인적 확인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올리비아의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앉아서 검색창에 폴란드 K 전차 독일 레오파드를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 한국산 K 전차 1000대 계약, 독일 레오파드 A8 제치고 선정, 계약 규모 140억 달러.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유럽 최대 규모의 전차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었어요. 독일의 레오파드2는 서유럽 표준이고 폴란드도 이미 수백 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독일 제품을 선택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기사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한국 K 전차가 기동성, 화력, 방어력 모든 면에서 레오파드1을 압도했다 공식 발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폴란드 현지 생산 기술 완전 이전 약속. 독일은 핵심 기술 이전 거부했던 반면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완전히 넘겨준다는 거였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기술 다립과 방산 산업 발전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죠. BBC 분석 기사를 찾아 읽어봤습니다. 이번 계약은 서유럽 방산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70년단 유럽을 지배해온 독일 무기 체계가 아시아 제품에 밀린 첫 사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정말일까? 70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이 밀렸다고? 두 번째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UAE 원전 한국 프랑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한국이 프랑스 아레바 제치고 수주. 계약 규모 200억 달러. 60년 핵 기술 강국 프랑스 충격. 2009년 UAE가 발주한 바라카 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였어요. 60년간 원자력 기술을 독점해온 프랑스 아레바가 당연히 수주할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형 원전 APR 1400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프랑스 EPR 압도. UAE 측 세계 최고 수준 평가. 기사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아레바 원전 1기당 100억 달러 제시. 한국은 4기 전체를 200억 달러에 제한하며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 게다가 한국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60년간 운영과 정비까지 책임진다고 약속했어요. 프랑스는 건설만 하고 끝이었는데 말이죠.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 수주는 글로벌 원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사건이다. 프랑스 원전업계는 60년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실제로 바라카 원전은 예정보다 빨리 완공되었고 안전성 평가에서도 만점을 받았어요. 현재 UAE 전력의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을 연결해보니 하나의 패턴이 보였어요. 폴란드는 2022년, UAE는 2009년. 시간도 다르고 분야도 다른데 한국의 접근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기술 완전 이전, 현지 파트너십, 그리고 압도적인 성능. 이게 우연일까? 제 머릿속에서 30년간 굳어진 이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단순한 조립국이라고 생각했는데 60년 강국 프랑스와 70년 강국 독일을 연달아 이긴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특히 놀라웠던 건 서구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 프랑스 르피가로는 유럽 기술 우위의 종말이라고 분석했어요. 저는 프린터로 주요 기사들을 뽑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30년간 확신했던 제 이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냥 조립국일까요? 모방만 하는 나라가 프랑스와 독일을 연달아 이길 수 있을까요? 특히 올리비아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왜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한 가격 때문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실 문을 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일 있을 국제학회에서 프랑스의 듀폰 교수와 독일의 슈미트 교수를 만나게 될 텐데 과연 제가 예전처럼 한국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들을 본 후에도 말이죠. 사흘 후 런던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저명한 학자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자리죠. 저녁 리셉션이 런던 시내 고급 호텔 최고층에서 열렸는데 템스강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샴페인을 들고 여러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파리 소르본 대학의 피에르 듀폰 교수를 만났습니다. 프랑스 원자력 정책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인물이죠. 제 옆에는 제임스가 있었고요. 윌리엄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듀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피에르 교수님도 이번 학회에 오셨군요. 네,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아시아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듀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시아 말입니까?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한참 멀었죠. 주변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독일 위넨 대학의 한스 슈미트 교수도 보였어요. 듀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는 아직 기초 기술 수준이에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을 베끼는 게 전부죠. 슈미트가 즉시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독일 기술의 아류일 뿐이죠. 듀폰이 더욱 신이 났습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60년 프랑스 기술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독창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어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아무리 가격이 싸도 핵심 기술은 우리가 독점하고 있죠. 몇 년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듀폰의 말에 더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임스는 제게 귓속말로 했어요. 보세요, 교수님. 전 세계가 다 같은 생각입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함께 웃었을 겁니다. 30년간 이런 식으로 세계를 바라봐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듀폰의 말이 예전처럼 당연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도서관에서 본 장면들이 스쳤어요. 200억 달러 UAE 원전을 수주한 한국. 60년 강국 프랑스를 제친 바라카 프로젝트. 예정보다 빨리 완공하고 안전성까지 인정받은 성과. 그런데 피에르 교수님.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한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듀폰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뭐 가격 덤핑이죠. 기술력과는 무관합니다. 그럼 폴란드가 독일 레오파드 대신 한국 K 전차 1000대를 선택한 것도 가격 때문인가요? 이번에는 슈미트가 말을 못했어요. 주변 분위기도 어색해졌죠. 제임스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건 예외적인 사례죠. 본질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말 예외적인 사례일까요? UAE와 폴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서로 다른 나라들이 모두 한국을 선택했다는 게 모두 우연일까요?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가방에서 도서관에서 복사해온 자료들을 다시 꺼냈어요. 듀폰의 거만한 얼굴과 이 자료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거든요. 200억 달러 원전 수주, 1000대 전차 계약, 방탄조끼 10만 벌 지원. 이런 헤드라인들을 다시 읽어보니 듀폰의 말이 허공에 떠도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BBC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정한 기술력, 폴란드와 UAE가 선택한 신뢰성, 젤렌스키가 직접 감사를 표한 연대감. 이런 것들을 단순히 가격 덤핑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전쟁 발발 72시간 만에 방탄조끼 10만 벌을 결정했다는 게 정말 계산된 행동일까요? 경제적 이익이 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신속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온 이론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경제적 이익, 지정학적 계산, 기술적 우위. 이런 것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한국에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할까? 데이비드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신중하게 계산하고 망설이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일관되게 빠른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듀폰의 거만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과 너무 달랐거든요. 잠들기 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인도네시아 KF-21 수출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요. 미국 F-35를 제치고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주장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호텔을 나와서 대형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런던에 왔으니 세계 최대 도서관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인도네시아 KF-21 전투기 수출 계약을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인도네시아, 미국 F-35 대신 한국 KF-21 도입 결정. 48대 계약에 기술 이전까지 포함.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놔두고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의 KF-21 핵심 기술 80% 이전 약속. 현지 생산 라인 구축으로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미국은 F-35 기술을 절대 이전해주지 않습니다. 완제품만 판매하고 정비도 미국에서만 가능하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분석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번 계약은 아시아 방산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미국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교수님, 혹시 지금 자료조사 중이신가요? 정말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무슨 일인가? 교수님, 칠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독점하던 리튬 시장에 한국이 진출했어요. 무슨 말인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칠레와 직접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리튬을 확보하는 거예요. 남미 전체가 한국과 손잡으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칠레 정부가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임 체인저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칠레 리튬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 칠레 리튬 직접 확보, 중국 독점 체제 균열, 남미 6개국 한국과 협력 추진.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정제의 80%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고리를 끊어낸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파급 효과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까지 한국식 파트너십 모델 도입 검토. 남미 전체 에너지 생태계 변화 예상.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을 제치고 가장 빠른 지원. UAE에서는 프랑스를 제치고 원전 수주. 폴란드에서는 독일을 제치고 전차 수출. 인도네시아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전투기 수출. 그리고 이제 칠레에서는 중국을 제치고 리튬 확보. 각각 다른 분야, 다른 대륙, 다른 상황인데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기존 당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받는 거였어요. 이게 모두 우연일까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제가 가르쳐온 강대국의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풍부한 자본, 오래된 기술, 강력한 군사력, 광대한 시장. 하지만 한국은 이 중 어느 것도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계속 선택받는 걸까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속도와 진정성. 72시간 만에 방탄조끼 10만 벌을 결정하는 속도. 기술을 완전히 이전해주는 진정성. 파트너가 되어주는 자세. 기존 당국들은 주고받는 거래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한 거였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올리비아였어요. 교수님, 지금 BBC 뉴스 보고 계신가요? 왜 그런가? 한국 관련 특별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 특집인데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저는 즉시 BBC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From ashes to arsenal, how South Korea became the world's reliable partner. 잿더미에서 무기고까지 한국은 어떻게 세계에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되었나. 기사를 읽어가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나라가 되었다. 우크라이나부터 UAE까지 한국의 신뢰성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 BBC 기자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Speed, Sincerity, Partnership. 한국이 보여주는 세 가지 키워드가 기존 강대국들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강대국은 크고 오래된 나라가 아니라 빠르고 진실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이제 G20 자문단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30년간 준비해온 서구 우월주의 이론? 아니면 제가 새롭게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G20 자문단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 보고서를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30년간 준비해온 서구 경제 모델 이야기를 모두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어요. 칠레의 경제학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강국의 조건. 손이 떨렸습니다. 옥스퍼드 교수로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강연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2주간 확인한 팩트들이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보고서 구성을 다시 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서 시작해서 UAE 원전, 폴란드 전차, 인도네시아 전투기, 칠레 리튬까지 모든 사건들을 하나의 일관된 가치로 연결했어요. 신속한 결정, 진정한 파트너십, 기술 공유.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강국 모델이었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런던 금융가 중심부에 있는 G20 사무국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각국에서 온 경제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독일의 슈미트 교수, 프랑스의 듀폰 교수, 그리고 미국 하버드의 존슨 교수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자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각국 경제 모델 분석 발표를 듣겠습니다. 먼저 체인벌린 교수님부터 시작하죠.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첫 문장을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제가 30년간 틀렸음을 고백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작이었거든요. 30년간 저는 서구 경제 모델만이 세계를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본의 축적, 기술의 독점, 시장의 지배. 이것만이 강국의 조건이라고 믿었어요. 듀폰의 표정이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모든 이론을 뒤엎어 놓았습니다. 한 나라가 보여준 완전히 다른 강국 모델을 확인했거든요. 크린의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한국 지원 현황이 떴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한국은 72시간 만에 방탄조끼 10만 벌 지원을 결정했어요. NATO 비회원국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게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한국 국회에서 감사 연설을 했어요. 마음은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말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60년 핵 강국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 계약이었어요. 듀폰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바꿨어요. 프랑스가 건설만 제안했다면 한국은 60년 운영까지 책임졌습니다.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한 거죠. 2022년 폴란드는 독일 레오파드 대신 한국, K 전차 1000대를 선택했습니다.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 전차 수출이었어요. 슈미트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독일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한국은 현지 생산 기술까지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폴란드의 방산산업 자립까지 도운 거예요.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F-35 대신 한국 KF-21을 선택했고, 칠레는 중국 대신 한국과 리튬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기존 당국들이 주고받기를 제안했다면 한국은 함께 성장하기를 제안했습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유, 지배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선택한 거예요. 회의실이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칠레의 경제학.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강국 모델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제력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나눌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듀폰과 슈미트만 혼자 앉아 있었어요. 회의 후 복도에서 데이비드와 올리비아가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했어요. 데이비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교수님. 올리비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시작이군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정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이 G20 회의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계속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 여러분들께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크로스메디컬에서 출시한 허리보호대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거나 허리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한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